축덕과 축알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7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와우. 그러네요. 아, 네. 그렇구나. 선거가 있었죠. 아, 맞아요. 맞아. 잘 찍으셨나요? 네. 전 토토하는 심정으로 찍으셨나요? 아이고, 그럴 누가 이기나 맞춰보자는 심정으로. 궁금하셨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선거 맞아요. 막 진짜 이름 모르는데 이분 찍어도 되나 하는 생각으로 갈팡질팡. 그렇다고 넘기긴 좀 그렇고 그래서 맞습니다. 난해한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한국 축구는 국가극을 방문을 했죠? 그런가요? 네. 극이라고. 어디가 극이고 어떤 극이 또 있는 거죠? 아니 대패와 완승. 아, 완승. 약간 뭐 그 패배는 어느 정도. 근데 좀 크게 졌잖아요. 근데 또 크게 그건 것 같아요. 크게 졌는데 그렇게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네. 또 골도 이겼는데 넣었잖아요. 이겼는데 또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맞아. 걸쳐 있는 맞아요. 두 경기가 있지 않았나. 애매한 느낌. 대표였는데 크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저는 그랬어요. 열심히 뛰어준 브라질이 네. 네. 고맙다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정말 정밀하게 받은 느낌. 그렇죠. 아주 내시경 대장 내시경까지 네. 온몸 구석구석을. 벤투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네. 아무튼 좋은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 다. 네. 자 오늘도 뭐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한국 대표팀 이야기 주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토끼 52님이요. 오늘 질문 폭발 방송. 다음 주 선거 축덕숙덕 유유. 다다음 주도 손흥민 썰. 왼쪽 손목 MRI 썰 기대할게요. 항상 잘 보고 갑니다. 왼쪽 손목에 대한 답은 네. 얻으셨나요? 예, 그 살펴보니까 맞아요. 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던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른손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이 다치기 때문에 어떤 그 뼈 MRI나 이런 걸 찍었을 때 정확도 면에서 오른손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왼쪽 손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른쪽 손목의 성장판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많이 쓰기 쓰니까.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는 오른쪽 또 하나요? 손목 MRI를 하나요? 그래서 보니까 준비되어 있어. 그 손 중에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한다는 거고 그거 말고도 무슨 척추뼈, 다른 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해서 그 성숙도, 뼈의 성숙도로 연령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성장판 검사 했었거든요. 키가 작았어가지고.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막 손목이랑 여기 손가락 뼈도 보고 뭐 이렇게 무릎도 뭐 다 찍었던 것 같아요. 찍긴 다 골고루. 찍는데 네. 그 중에서 손 중에서는 왼손이었다. 들어와 오늘도 들어오세요. 오늘도 질문을 막. 황정민핑이 되셨어요. 네. 이거 뭐 K220 볼트인가요? 손흥민 프로 데뷔 경기를 생방으로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원더골 데뷔골. 그거 본 사람들은 모두 손흥민은 역사가 될 거란 걸 직감했을 겁니다. 함부르크 시절이었죠. 이 골이 그거죠? 상대방 골키퍼 A매치 키 넘겨서 데뷔골. 넣었던. 네, 그렇죠. 어쨌든 손흥민은 달랐다는 거. 떡잎부터. 네, 우리 정기원 해주시는 다비드리님이요. 어쩐지 이정찬 기자님이 지난주에 4차전 상대 알아보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집트를 비롯해라고 하시더니 골드부츠 더비라니 하셨지만 살라 안 오죠? 살라가 현재로서 안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외신 살펴보면 그런데 일단 6월 6일 날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 경기에 살라는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풀타임을 기니전에서 뛰었고 그다음에 10일 날 에티오피아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는 명단에서 제외됐어요. 현재 좀 크지 않은 근육 부상이 있다라는 걸로 알려졌는데 근육 부상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결승 뛰기 전에도 최종전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나서기 했지만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리 안 시키지 않을까. 한국 원정까지 오는 일정을 6월 10날 거기 경기를 치르고 한국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못 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휴가 갔다니. 네, 살라는 휴가 중에 어디 바닷가에서 뭐 그 상의 탈의하고 올린 사진을 공개했던데 네. 그래서 현재 그래서. 6월 10일 경기는 안 뛰는 걸로. 네. 계약서에 안 넣은 모양이에요. 아쉽네 사실 뭐. 아쉽다. 근데 좀 기대했는데. 이번에 뭐 공공연한 게 알려졌지만 이집트랑 매치를 잡은 게 살라 때문이란 얘기가 제일 컸잖아요. 근데 살라가 없으면 거의 파던은
아쉽네요. 안고 없는 맛없는 앙심? 안심이요. 안익수 감독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휴식기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라고. 감독님이 여기까지. 감독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익버지 먼 길까지. 휴식기가 빨리 끝났으면 하신대요. 준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니까요. 좀 많이 올려줬나 봐요. 클럽하우스에서 준비 많이 하고 계시겠죠. 안익수 감독님. 간략하게 TMI 하나만 드리면은 K리그 팀들이 지금 휴식기가 되게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클럽하우스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두 팀이 전지훈련을 갔다라고 해요. 어디요? 울산은 통영으로 전지훈련을 갔고요. 어머. 수원 FC는 이천으로 갔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왜지? 계절적인 이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굳이. 이천 쌀 먹으러. 그다지 춥지 않은 날씨에 멀지 않은 곳으로. 예. 가요. 예. 뭐 아무래도 선수들의 훈련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2000쌀 거겠죠. 먹어. 그럼 통영 굴 먹으러 갔나요? 이렇게 든든하게 건강 보양식으로. 네. 지금 아닉스 감독은 구리 챔피언스 파크에서 훈련 중인데 뭐 선수단 분위기도 지금 좋고요. 네. 안익수 감독님이 축덕수덕 들으시나 보다. 분위기만 좋으면 안 될 텐데. 그렇죠. 진지하게 걱정하고. 네, 진지하게. 자, 질문이 와 있네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승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즐겨 듣는 동시에 종종 질문 보내는 청취자입니다. 어김없이 질문 몇 개 보내봅니다. 첫 번째 질문, 모두 알다시피 이번 월드컵은 유럽리그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개최되는데요. 월드컵 기간 동안 유럽리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드컵 기간 내내 중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별 예선 기간 동안만 중단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혹시 일정이 나왔는지 또 리그별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항상 월드컵을 준비하다 보면 대회 전에 두세 차례 평가전을 치러왔는데 이번에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유럽리그 뭐 조별리그만 중단하진 않고요. 당연히 거의 유럽 5대 리그 기준으로 보면은 한 달 조금 넘게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유럽 리그들이 일부 리그는 EPL 같은 경우는 개막을 평소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합니다. 그리고 시즌 채용전이 좀 더 늦춰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중간에 한 달 정도 휴식기를 갖는데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EPL 같은 경우는 원래 8월 중순에 개막하는데 8월 6일 날 개막해서 5월 28일 날 최종전을 갖습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최종전 갖는 거고 그리고 11월 12일, 13일 날 경기를 가진 다음에 중단합니다. 이게 5대 리그 다 똑같아요. 11월 13일 정도 기준으로 마지막 경기를 갖고 중단을 하는 게 왜 그러냐? 개막 일주일 전에 선수들을 소집해야 되는 게 피파 규정이에요. 그래서 14일부터 소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13일까지 할 거는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재개를 언제 하냐 이건데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폐막 후 8일 뒤인 12월 26일 날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그들도 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개막 라리가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막을 하는 대신 최종전이 이제 예정보다 2주 정도 늦어지고요. 예. 그런 식으로 5대 리그들이 거의 다 하는데 특이한 건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분데스리가가 유럽 5대 리그 중에 유일하게 쉬죠 원래 휴식기. 그 겨울 브레이크, 겨울에 윈터 브레이크도 기간이 있는 데다가 18개 팀이에요. 그래서 경기 일정이 38라운드가 아니라 34라운드예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일정 타격을 덜 받게 되죠. 그래서 뭐 개막은 조금 빠르게 하지만 리그 최종전은 뭐 비슷하게 끝나는 예, 그런 근데 일정이고요. 대강 말만 들어봐도 지금 월드컵 때문에 뭐 한 달 넘게 쉬는데 네. 뭐 당기고 미루는 거 생각하면 뭐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막상 이제 유럽 리그 시작되면은 일정이 엄청 타이트하게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유럽은 또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가 보통은 이제 12월 달에 조별 리그를 마치는데 월드컵 때문에 이번에는 일정을 주중에 거의 매주식으로 넣어서 11월 1일 날 조별 리그를 마치는 일정으로 돼 있어요. 한 달을 빨리 맞추네. 그렇죠. 맞추네. 조별리그를 그렇게 일찍 끝내놓고 2월 달부터 16강전을 재개합니다. 그 16강전은 원래 일정 그대로 하는 거죠. 네. 조별리그만 일찍 끝내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유럽 5대 리그의 최종전 종료 시점이 뭐 6월 달까지 넘어가는 리그도 있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6월 10날 열립니다. 원래는 5월 말 거의 마지막 정도에 이런 거 10날 이렇게. 10일에 약간 정겹네요 느낌이. 오늘은 6월 몇 날이죠? 8날이네요. 왜 그거 맞추고. 우리 말이니까요. 또. 오늘 날로 끝까지 한번 미뤄요. 일자 쓰면 페널티. 예상치 못한 페널티. 예상치 못한 공격이 날카롭게 들어오시네요. 근데 막 날 잡죠 오늘. 꽤 미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네, 생각보다 일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갖고 하는 거고요. 뭐 이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들은 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리그 일정이 10월에 끝나요. 아. 2월에 개막을 하고 K리그 같은 경우도 10월 23일 날 리그 1 최종전을 갔습니다. 처음에 카타르 월드컵 한다고 했을 때 세상에 어떻게 12월에 월드컵을 해라는 이제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특히 유럽에서는 뭐 검토의 여지도 없다라는 식으로 반발을 했었는데 다 적응해가지고. 결국은 해요. 네. 보면. 돈이 또 중요하죠. 맞아. 그래서 이 다음 질문 때문에 K리그 일정을 좀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네. 월드컵 준비 전에 두세 차례 평가전을 K리그가 가는 완전 건데 발등에 불 떨어졌죠 지금. 어. 그렇죠. A 매치 기간이 이렇게 길고. 길면 그쵸. 동아시아컵 기간에는 동아시아컵에. K리그를 진행하죠 예정대로. 진행하죠. 네, 선수들은 차출되지만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아 그래요? K리그 진짜 힘들겠다. 힘들죠. 경기도 엄청 빡빡하게 계속 하는데 아니, 선수는 주축 없고 선수들이 막 이럴 빠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와 그럼 하반기 K리그 순위 그 아닉스 감독은 쉽게 빨리 끝나길 바랐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 중간에 또 7월에 또 있어요. 토트넘과 토트넘과 또 K리그 뭐 올스타 경기 좀 있잖아요. 거기 K리그 올스타 하는 기간에 아마 A 대표팀 7월 소집하잖아요. 13일 날 토트넘하고 K리그 올스타가 하는데 7월 11일 날 동아시안컵 대표팀이 소집이 돼요. 그래서 대표팀 소집된 선수들은 K리그 올스타에 못 나오죠. 거의 용병 위주로 가야 될 가능성도 네.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거 왜 잡는 그렇죠. 거예요? K리그 대표팀에 뽑히지 않는 선수들과 외국인 선수들이 그건 합쳐서 그야말로 K리그 이제 올스타로 나가게 이벤트니까. 되죠. 이벤트니까 이제 뭐 A 매치 그런 건 고려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근데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선수들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각 구단들이 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심지어 아시안 게임이 연기돼서 이 정도인데 만약 맞아, 아시안 아시안 게임이 게임까지 있었어. 있었으면 진짜 감독님도 울상 제대로 지으셨겠다. 그러니까 안 다치는 팀이 우승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지금. 그쵸. 그래서 K리그는 10월 23일 날 리그가 종료되면은 원래는 우리 로컬 규정이 있어요. 대한축구 그 월드컵 해에는 3주 전부터 선수들 소집이 가능하다는 로컬 규정이에요. 피파는 일주일 전이지만 그래서 10월 23일이면은 월드컵 개막 4주 전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예상하기를 벤투 감독 특성상 일찍 보통 모을 것 영혼을 같은데? 끌어모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3주 전에 모을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10월 말 정도에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긴 하지만 뭐 거기에 출전한 선수들 제외하고는 일찍 다 소집해서 모이지 하고 않을까. 그리고 국내에서 출정식 겸해서 한 경기 정도 11월 달에 A 매치를 가질 것 같아요. 출정식 겸해서 한 그것도 경기 이제 정도 아직 갖고. 미정이긴 한데. 그렇죠. 그럼 그때는 해외 파들도 다 일단 와요? 3주 아니죠. 전에? 아니죠. 아니죠. 예, 일주일 전에 해외파는 13일 경기를 마치고 14일 날 그쵸. 합류해야 아마 될 시즌 끝나야 되는 때문에 벤투호는 유럽파 없이 아마 카타르로 출정식 가- 마치고 가는구나. 가고 유럽파들은 바로 카타르로 오죠. 바로 합류할 카타르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전 월드컵과 다른 게 이전 월드컵은 그 월드컵 열리는 개최지 국가라든가 주변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거기서 두세 차례 평가전을 갔지만 이번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출정식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전에 9월 달에 A매치 2경기. 그러니까 이번 6월 달 4경기, 9월 2경기, 준비, 11월 11월에 1경기. 출정식. 요게 이제 월드컵 준비 마지막 로드인 거죠. 최대 7경기. 예. 되게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손발 맞출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피파가 이런 일정을 고려해서 6월 달 A매치를 이례적으로 4경기를 잡아둔 거예요. 월드컵이 6월부터 준비하라라는 의미로. 자기 마음대로야 피파. 그죠? 진짜 얼마 안 사실 남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일정이 계속 이어지는 각국 리그들은 사실상 적지 않은 파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겨울 월드컵 때문에 생긴 일인 거죠.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지가 될 때 그때 쥐리에 제가 취재 갔었는데 카타르는 거의 예상 안 했었거든요. 근데 호주가 제일 강력한 후보였고 호주 좋다. 우리도 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카타르와 우리가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카타르가 뭐 압도적으로 됐죠. 아무튼 뭐 그때 논란이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뇌물 의혹도 있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딛고 결국은 열려요. 네, 음. 열리긴 열려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네, 여자 캐스터 관련 질문입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면 해설위원회는 여성이 덜어 있는 반면 피겨스케이팅이나 리듬 체조를 제외하고는 여자 캐스터가 흔치 않습니다. 일전에 여자 배구 중계 때 K방송사의 오효주 아나운서가 캐스터를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뭐랄까 새롭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국내를 포함해 해외에서 여자 캐스터가 축구 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시은 아나운서는 혹시 여자 캐스터에 도전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도의 축구 열정과 지식 정도면 도전해보는 것도 멋질 것 같거든요. 배뚠뚠을 잇는 명캐스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별 볼 일 없는 질문에도 항상 응해주시는 제작진 감사합니다. 응하세요. 네. 응해주세요. 먼저 도전에 응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 배성재 캐스터가 선수로 뛰고 네. 골 때리는 그놈들 네, 그놈들. 캐스터를 하시면 아 그러면 전 할 수 있어. 한 명만 봅니다. 한 명만 보면은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죠. 이게 뭐 쉽지 않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 축구는 특히나 다른 이 피겨 스케이팅이나 리듬 체조와 달리 샤우팅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그렇죠. 네. 중계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가 샤우팅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선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약간 듣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하이톤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거기서 하이톤이기 더 때문에. 하이가 되면 예. 너무 좀 듣는 분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제 기억에는 있어요. 아 있어요. 축구 캐스터 한승 기자 기억 있어요? 여성 예, 캐스터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저기 그 케이블 방송에 네, 케이블 예, 여자 방송에서. 아나운서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안진희 아나운서라고 네, 있었어요. 예전에 2007년도 정도에 2002년 어바웃이었던 것 같은데 2002년 지나고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2006년 7년 그쯤에 음. 이제 세리에랑 프리미어리그랑 맞아요, 이렇게 있었어요. 한 시즌 정도 MBC 네, ESPN 그쪽이었습니다. 맞죠? 그쪽이었는데. MBC죠. 오. 그때 있었어요.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근데 시즌 필요했어요 진짜로 살짝. 그러니까 할 거면은 좀 소리 좀 네. 하이톤이기 때문에 톤을 좀 잘 잡고 해야 되지 그렇다고 않나. 또 너무 저음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쵸, 그것도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장 의원님도 저한테 몇 번 권유하셨거든요. 장지연 의원님이 아, 저보고 할 생각 스카우트 제의가 왔구나. 할 생각 없냐. 자, 그건 좀 제가 하기에는 좀 힘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하이라이트 정도는 어떻게 잘 연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개인 방송이라도 라이브 중계를 하게 되면 연기를 할 네,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그야말로 바로 나와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또 저는 기억이 있었고 야구도 있었어요. 오 야구. SBS에서 했었어요. 오. 예전에 유영미 유영미 선배님이요? 유영미 선배 전 선배인데 유 씨였던 것 같은데 윤영미 선배. 아 윤영미 윤영미 선배님. 선배가 했었어요. 그때 백인천 해설위원과 함께 했었는데 그때 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SBS가 그때 최초로 시도한다고 해서 좀 홍보도 했었고 뭐 호불호가 좀 있긴 했었죠. 예. 저는 뭐 게임 쪽이긴 한데 워낙 유명하신 그 정소림 캐스터라고 그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롤이라든지 잠깐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오히려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뭐 샤우팅 같은 게 필요 없고 게임 샤우팅 엄청 오히려 그래요? 실시간 싸움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뭐 축구 못지않게 더 이렇게 격앙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정소림 캐스터는 워낙 톤 자체가 조금 다운된 중저음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필요함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매니아층도 더 두터웠던 오디오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할 거면은 근데 어쨌든 중계랑 해설은 오디오 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 정소린 캐스터는 되게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네, 오래 50, 하셨죠. 나이도 50이 넘으시고 되게 다른 오랫동안 분야에서는 했던 여성 걸로. 캐스터들이 좀 있죠. 그래도 네. 그 당구도 종목별로 있었고 그렇죠. 볼링이라든가 그런 뭐 그 리듬 쇼나 뭐 피겨 이런 네. 거는 여성 캐스터들이 많이 많죠, 하시고요. 그거는. 네. 저는 뭐 이벤트 아주 이벤트스 이벤트 한번 한번. 네, 이벤트. 살짝 저 이미 그 라디오에서 노예 없어요라고 한번 남겨가지고 그게 너무 오래 가서 네. 다음에 뭐 이제 노이 없어요는 없다 하고 다시 네, 약간 뒤바뀐 달라진 모습을 정리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연맹한테도 문의했는데 이분 한 분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해외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념을 조금 정립을 해야 되는 게 캐스터의 개념을 영국 기준으로 치면은 코멘테이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코멘테이터는 그러니까 캐스터와 해설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혼자서 많이 네, 하는 혼자서 하시는 분. 프리미어리그 보면 혼자서도 많이 해요. 그분들은 뭐 기자분들이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약간 펀디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분석해 주는 전문가. 사람들, 전문가들. 그건 축구 선수 출신들이 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뭐 우리가 많이 아는 MOT라든가 뭐 스카이 스포츠 열었던 이런 방송들 그런 리네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사람들을 좀 방송 진행하는 사람 프리젠터라고 해요. 이런 개념들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그 영국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이제 BBC의 제키 오틀리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분이 최초의 여성 코멘테이터였어요. BBC 매치 오브 더 매치. 혼자 맨 오브 더 하는 매치. 거면
혼자? 코멘테이터. 예,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아까 나는데 혼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코멘테이터? 혼자 다 하는 할 수도 사람도 있다는 있다. 거죠.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스카이 스포츠 코멘타리 부스라고 하거든요. 이분은 방송 앵커이기도 하면서 스카이 스포츠 또 축구 해설도 하시고. 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니까요. 경기를 보고 누구 잡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면은 이제 그 상황이라든가 이 선수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좀 가진 상태에서 네. 해야 되는. 저도 보는 건 잘하는데. 그 근데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데 그 남미 축구 중계 보면 그 막 소리 엄청나게 지르잖아요. 앙카라 메시, 앙카라 메시. 10초 이상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쪽 사시는 분들은 그게 당연하게 네. 될 거 아니에요. 5초만 하면 서운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 쟤는 숨이 짧아. 제가 예전에 봤는데 남미 그쪽 기사 보면은 누가 뭐 30초 이상 했다 이런 것도 기사가 되고 아 있거든요. 그렇구나. 골 이거를 나름 경쟁이군요, 그게. 경쟁이네. 트렌드? 나 42초까지 해봤다. 그걸 이제 예전에 브라질 월드컵 때 정우영 캐스터가 아 맞아. 캐스터가 정말 한번 들었어요. 예. 골 그 야구처럼 어. 하셨었다고. 야구처럼이 아니라 그 현지에서는 네. 현지처럼 해야 된다. 브라질 아, 스타일. 네. 브라질처럼 중계를 하겠다고 해서 스콜. 했었는데 나름 신선한 시도라고 이제 본인은 했는데 반응은 별로 안 좋았죠. 신선하기만 했던 거죠. 신선하기만 했던, 새롭기만 했던. 네. 아 웃기다. 근데 또 이제 여성 캐스터가 늘면서 뭐 그런 톤에 적응이 되면 잘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응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아직은- 어색할 수도. 아직은 좀 신선하긴 해도 많이 어색한 네. 분야긴 하죠. 맞아요. 사실 뭐 이게 여성 남성을 떠나서 그냥 지금 귀에 익숙한 캐스터가 아니면 듣기 싫어하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유려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닌다고 조금씩 생각을 접근해야 하면은. 돼. 조금씩. 습습 한 번씩 해주고 조금씩 넓혀가야 돼 영역을. 쩝쩝 한 번씩 해주고. 근데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그 경기인데 메이저리그 경기인데 캐스터 해설 리포터까지 전원 5명이 전원 여성으로 꾸린 최초로 그렇게 한 적이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마이너리그엔 여성 감독까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한번 노려? 하여간 그분야도 유리 천장이 있는 분야니까 노려 노려. 그냥 망치 들고 노려. 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참 아니 질문이 제목. 아니라 제목. 자 제목 읽어주세요. 브라질 칠레 2교시 마친 벤투 6월 모의고사 중간 점검. 제목을 중간 점검해야 되겠네요. 새롭지도 않고 익숙해지지도 않고 너 나와. 2교시 마치고 점심시간이라는 얘기죠 지금. 자 브라질이 역시 브라질다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어나더 레벨. 어. 저는 딱 어나더 레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입국부터 엄청 빨리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막 브라질 선수들이 아마존을 가고 왜 막 수학여행 다녔잖아요. 손소로. 그러니까 프랑스 축구 선수들이 와서 파리바게트 가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네이마르 졌습니다. 히샬리송 졌습니다. 골키퍼도 졌습니다.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인사하고 다 놀았는데. 아주 귀여웠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입국할 때부터 갈 때까지 화제가 됐던 역대급 친선 경기가 아니었나. 웃긴 게 방금 이거 손인사 에브랜드식 손인사 했잖아요. 다니 알베스 선수가 경기 끝나고 팬들한테 인사를 인사- 나올 때 이게 한국식 인사인 줄 알고 이러고 계속 나갔다는 이렇게 거예요. 인사한다고. 좋습니다. 귀여웠어요. 네. 새로운 경험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아마존도 다 있구나. 아마존에 사는 선수들에게 아마존의 신세계를 아마존의 보여준. 전사들에게 아마존의 새로운 아마존을 네. 선보였던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축구를 선보였던. 근데 와 저는 예전에 참 이것도 꽤 한 뭐 10년도 훨씬 넘는 얘기긴 한데 농구에서 미국 드림팀 완전 드림팀은 아니고 NBA로 구성된 대표팀이 와서 한국하고 경기를 했어요. 몇 년쯤 했나요? 그게 아마 이벤트 대회였는데 꽤 큰 상금을 걸고 무슨 큰 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에 잠깐 이벤트 대회로 했던 한 대여섯 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미국과 경기를 현장에서 봤는데 우리는 이제 화려한 덩크 뭐 이렇게 현란한 드리블 이런 거 보잖아요. 수비 그 숨 막히는 수비에 완전히 전혀 손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강팀은 저렇게 수비를 하는구나. NBA 선수들이 그렇게 막 정말 주장 경쟁하는 선수들처럼 막 숨 막히게 달라붙더라고요. 오히려 공격보다 수비가 더 빛나 보였다. 공격은 당연히 빛나고 아. 근데 수비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공격이 할 수가 없지. 전혀 할 뭘. 수가 없는 맞아. 거예요. 약간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브라질 비슷했죠. 네. 전방 압박 수비가 정말 숨 막혔어요. 그 약간
뭐 중간에서 뭘 할지를 못하고 네. 패스 네. 다 끊기고 빌드업에 빌자도 못 꺼내는 네, 상황이 돼버린 다 거죠. 끊기고 이래서 역시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빌드업을 그러니까 강팀을 상대로 빌드업만 고수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닫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리고 경기 끝나고 그래도 빌드업을 하겠다. 당연히 이거는- 계속해야죠.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거에 대한 교훈을 얻어서 뭔가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네. 네. 진짜 저는 현장에서 이 경기를 지켜봤는데 전반 한 10분 정도까지는 선수들의 당황한 게 너무 보였어요. 그 그거 멀리서. 맞아. 약간 기자석에서 얼타는 아니 얘들 왜 이래? 경기 시작하자마자 최전방 공격수들부터 강한 전방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맞아. 벤토가 후방 빌드업을 할수 하는 건데 그게 가장 시작점이 뭐냐면은 골키퍼가 롱킥을 안 하는 거예요. 골키퍼가 수비수들에게 좌우로 패스를 뿌려주는 건데 어느 정도 이게 전진이 나가야 돼. 근데 워낙 전방 압박이 들어오다 전진이 보니까 안 되고. 골키퍼가 패스하고 수비수들이 우리 골 라인 이쪽 코너킥 라인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밀려드는 거예요. 밀려나. 선수들이 전방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패스를 할 곳이 없어져요. 없어. 앞에. 야, 그 그러니까 당황해서 이제 패스도 거의 공을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공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네, 맞아요. 다른 곳으로 넘기려고 하는 패스가 되다 보니까 당황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이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빌드업 하다가 가운데서 정우영 선수 그것도 하프라인 정도가 아니에요.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 정우영 선수, 백승호 선수 압박에 공 뺏겨서 실점 위기 맞고 이게 거의 전반 10분 동안 정말 다다다닥 몰아치듯이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멘탈이 확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정신을 차린 게 제가 경기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을 날린 게 전반 11분 정도 됐어요. 그때도 슈팅 날리는 순간 수비수 3명이 딱 공간을 다 커버하더라고요. 수비벽에 걸리고 그 맞고 나온 걸 황인범 선수가 오른발 중거리 슛 날린 걸 골키퍼 선방에 걸렸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그때부터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어버버버했다. 전반에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죠. 그렇죠. 야, 브라질은 정말 공수전환 속도 전방에서 공 뺏자마자 그를 옆으로 돌리지 않고 바로바로 앞으로 나가는 그 속도가 이게 진짜 레벨이 다른 격차가 아니 확실하게 뭐 나는 개인기들도 다 워낙 좋은데다가 그러니까 브라질이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팀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압박하면서까지 보통 화려한 개인기 보여주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달라붙고 네. 그 선수들은 탈압박을 하는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열심히 우리한테 탈압박을 강요하니까 네. 선수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게 선수들이 브라질 선수들이 이렇게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했던 거가 아까 우리가 그냥 뭐 수항에 왔다라고 얘기 농담식으로 했지만 일찍 들어온 효과가 커요. 그게 시차 적응을 너무 완벽하게 선수들이 보통 이렇게 브라질전 하고 할 때 이전 보면은 3일전 4일전에 들어와요. 그래서 시차 적응도 못하고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놀이공원 가고 한 게 시차 적응을 위한 거였잖아요. 안 재우려고 안 재우려고 뭐 그렇다고 안 잔 건 아닌 거더라고요. 새벽 5시 뭐 몇 분까지 클럽도 가고 뭐 그렇게 놀긴 했는데 술도 먹고 아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완벽하게 시차 적응을 해서 선수들이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붙었기 때문에 더 앞선 경기들과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가 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다른 브라질전에 비해서 우리가 수비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번 경기에서. 그렇죠. 네. 창과 창처럼 그렇죠. 그 일본 그 직후에 브라질 일본하고 붙었던 경기인데 이걸 약간 좀 뒤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제대로 월드컵 경기라 생각하고 경기 붙었던 것 같고 네. 우리는 이거를 벤토의 네. 빌드업이 얼마나 강팀 상대로 통할 수 있는지 실험 단계였기 때문에 일부러 더 수비적으로 나가지 않고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거고 그런 좀 기본 접근 원리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었잖아요.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보는 재미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뭐 템백 수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골을 안 먹는 그러니까 한 골밖에 먹진 않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이 될지 그런 식으로 브라질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경험을 하는 게 나은지 일본식으로 경험하는 게 나은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번 이렇게 한 깨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요. 지금 이 시점에서 깨졌는데 즐거울 벤- 수가 있나? 아니 깨졌 웃으면서 맞았어 우리. 아이 또 먹혔네. 깨졌는데도 눈이 부어서 앞이 안 보이는데 즐거워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희만 보는 사람만 그랬겠죠? 아드레날린이 샘솟는 거죠. 마실 사실 때마다. 약간 브라질에 대한 리스펙트 느낌도 진짜 있었죠. 경기 경외심. 보면 야
이런 축구를 보는구나. 네. 아니 어떻게 구석에서 공을 저 정도 코너로 갔으면 보통 이렇게 걷어내거나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리는 걸 보고 진짜 좁은 공간에서 그죠. 와 저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진짜 열심히 한다. 몸을 날려서 막 라인에서 살리는 거 보고. 맞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약간 축구 보는 눈도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우리가 오대영 감독이라고 히딩크 감독 그렇죠. 놀렸을 때 또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도 그냥 강대강으로 붙어서 작살이 난 거예요. 5대0으로 체코하고 프랑스한테. 근데 만약 그때 이제 계속 수비만 했으면 근데 아무리 수비만 한다고 해서 뚫리거든요. 맞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면 더 이상 해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우리는 강대강으로 한번 붙어서 작살이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 효율적으로 수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예 그냥 템백으로 차단해 버리는 것보다는 템백으로 차단했으면 너무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에이. 그거는 이제 초청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예의도 아니고 아니죠. 초청한 그 관중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 그죠?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런 걸 경험해 너무 보는 게 좋아한다 근데 경험해 보는 게 좋다라고 한 게 맞는 게 이 정도 해보면 우리도 그래도 국가대표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차는 선수들인데 이 한 번 경기하면서 느낀 게 많고 배운 게 많아요. 다음번 월드컵 본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정도의 압박이 들어오거나 할 때 그때 브라질전의 경험을 통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 한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황의조 선수 경기 끝난 다음에 정말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미리 진짜 모의고사로 약 제대로 한번 예방주사 맞고 가는. 멘탈도 한번 털려봐야 또 다음에 그렇죠, 안 그렇죠. 털리고 하니까. 네. 더 작심하고. 그리고 좋은 면들도 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와중에서도 그렇죠. 네. 그거 이제 적응해가는 모습을 조금씩 후반 갈수록 좀 보여준 음. 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었던 아주 좋은 모의고사가 아니었을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김민재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그건 생각은 계속 계속 들긴 나오나? 하죠. 그렇죠. 네. 우리의 빌드업은 지금 상태에선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김민재가 있는 수비는 과연 브라질을 상대로 어느 정도 견주할 수 있었을까라는 좀 김민재 그런 선수도 기대감이. 보면서 몸이 들썩들썩했겠는데요. 그게 김민재 선수가 없다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그날 경기에 못 나오면서 김영건, 권경원 선수로 중앙 센터백을 꾸렸는데 둘 다 왼발잡이에요. 왼발잡이 두 명을 왼발잡이로 꾸는 경우가 거의 전 세계 축구에서 센터백이 없어요. 이유는 왼발 킥이 나가는 각도, 오른발 킥이 나가는 각도로 해서 빌드업이라든가 롱패스를 뿌려주는 게 중앙 수비수들이 해야 되는 건데 왼발 각도는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 수비수가 왼발로 왼쪽에 있는 측면 공격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게 크게 오른발잡이보다 정확도가 떨어져요. 아웃으로 차야 될 가능성도 있고 인으로 이렇게 감아차더라도 다이렉트로 가기가 좀 힘든 경우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실점 장면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상당히 세트피스나 측면 크로스에서 헤더를 많이 허용했어요. 이번 경기에서. 누가 더 큰데? 우리가 선수들이 큰데도 우리 큰데. 그렇죠.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약간 피지컬적으로는 좀 이렇게 버텼죠. 압도하는 선수라서 그런 거 우리가 전반 3분 만에 옵사이드로 실점이 취소되긴 네. 했지만 그게 티아고 실바 선수가 헤더로 그것뿐만 아니라 골대에 맞는 거 티아고 실바 선수 헤더 그건 제공권에서 우리가 딸렸다는 거. 김민재 선수가 스타일로 봤을 때 이제 브라질 최전방에서 한 3명씩 막 압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미친 듯이 그냥 치고 나가버리면 한번 드리블 한번. 3명을 뒤에 두고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 제치고 네이마르 제치고 되지 않았을까. 김민재. 아까 근데 뭐 그 김민재 선수 없어갖고 제공권 얘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는 브라질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그 오히려 코너킥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오는 그 순간 좌우 풀백이 조금 예전보다 많이 얇아지지 않았나. 그 물론 약했죠. 예, 풀백이 김지수 약했어요. 선수도 뭐 부상도 부상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선수도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고. 예, 한창 홍철도 그 그랬고. 좋았던 그 폼에 비해선 많이 떨어진 게 근데 느껴가지고. 우린 여기가 진짜 어. 너무너무 중요한 포지션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네. 네,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그 대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채우기가 약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전성기가 살짝 지나가고 이용 있는 선수가 나이가 많죠. 네. 이게 30대 느껴질 중후반이니까. 정도로 스피드라든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강 털리던데. 지금 훌훌. 우리가 두 경기에서 오른쪽 측면은 저기 이용 선수, 김문환 선수 교대로 썼는데 왼쪽은 홍철 선수가 두 경기를 다 했어요. 네. 김진수 선수가 오늘에서야 8일 오늘 맞죠? 파라과이전 팔날, 대비 팔날. 팔날 팔날에
팀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아. 그 전까지는 이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재활에 전념하다가 그럼 이제 경기 나오려나? 뛸 수 있는 건가요? 파라가이저는 좀 더 봐야겠죠. 오늘 합류했으니까 하루 뭐 이틀 정도 몸 상태를 김태환 선수는 김태환 선수 오른쪽 측면이죠. 네. 근데 아직 못 뛰었죠. 예, 네, 못 왜 뛰었죠. 안 쓰죠? 따로 부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김태환 부상은 선수 같은 좀 파이팅 넘치는 아 맞아요. 약간 에, 파이터가 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무기력? 네, 좀 떨리고, 너무 네, 떨리고. 네, 너무 그러니까 약간 힘이 없어 보여서 그냥 한번 인상 좀 찌푸려보고 꼴쭉해 보이더라고요 라인이. 근데 지난 A 매치 때 김태환 선수가 굉장히 활약이 좋았던 걸로 그렇죠. 기억이 네. 나는데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좀 그래도 막 빠르기도 하시니까 좀 이렇게 좀 조합표가 이제 축구 보는 눈이 아이, 캐스터 하셔야 되겠어요. 축구도 아는데요. 잘 못해서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아쉬웠어. 자 빌드업 축구 브라질전에서는 많이 막혔기 때문에 딱히 우리의 빌드업을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빌드업을 거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비 지정부터 빌드업이 많이 막혔어요. 막혔는데 그나마 제가 현장에서 관중들의 환호성이 한 번 나왔던 게 정확한 시점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전방 압박을 뚫어내고 패스 한 10번 거쳐서 우리가 역습을 전개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사하는 점이 우리 그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빌드업인데 오히려 그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확실하게 상대를 끌어냈으니까 역습하기에는 더 이롭고 좋죠. 그거를 손흥민 선수를 얼만큼 그 역습의 강점이 있는 선수를 활용하냐.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스피드를 앞세운 뭐 칠레전에서 그렇게 내세웠지만 뭐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에 나상호, 중앙에 정우영 선수 그런 선수들을 활용하는 게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가다듬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다가 굉장히 PK VAR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강력하게 했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칠레전에서. 칠레전? 아 칠레전이구나. 그건 칠레전. 칠레전에서. 죄송해요. 그건 좀 이따 뒤에 얘기하고. 네. 일단 펠레전에서 네이마르 선수는 따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수는 발등 부었다며. 아유, 그게 발등 부어도 그 정도면은 안 부으면은 뭐 어쩌자는 건가요? 그게 부상 부위를 보니까 딱 가운데 조그맣게 상처 있고 그러니까 부어오는 뼈 거 부위가 보니까 아니고 약간 발등에 발등인데 그 선수가 되게 모기 물린 거 아니에요 혹시? 약간 그 느낌 정도. 아마존 가서 물렸는 거예요? 아마존 가서 벌레 물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딱 부상 부위를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같은 대표팀 훈련하다가 브라질 선수 그 축구화에 밟힌 느낌. 스터드에 약간 스터드에 찍힌 느낌이에요. 상당히 많이 붓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선수들이 훈련 때 많이 있고 통증을 참고 하는데 네이마르가 좀 더 예민했던 이유는 그 부위가 원래 아프다고 자주 다쳤던 부위예요. 네. 뭐 그 부위로 장기간 부상으로 하기도 하고 수술도 했던 동료들이 부위라 쓱쓱 밟나? 내가 뛰어야 돼. 아유, 그래도 주전 경쟁? 너무 잘하더라. 뭐 PK도 두 번 다 너무 여유 있게 사실 차고. 어찌 보면 이제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월드 클래스 대결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 이제 팀 자체가 워낙 초호화 군단이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월드 클래스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표에 있는 월드 클래스를 똑같이 1대1로 대결로 보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 초호화 군단 안에서도 네이마르는 또 빛나던 네이마르.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뭐 리그 앙이라든지 예전에 뭐 라리가를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마르 선수의 이 플레이를 뭐 많이 보진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는 기존에 생각했던 거는 되게 뭐 화려한 발재간, 뭐 빠르고 드리블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약간 보니까 이기적인 선수 예, 느낌이 예. 그렇잖아요. 또 페널티 뭔가 차려고 하고 악동의 이미지 어. 이런 게 있었는데 보니까 엄살의 너무 이미지. 그냥 공 이쁘게 차고 뭐 오히려 도사에 가까운 그런 축구 플레이 스타일 보여준 것 같아서 약간 네이마르가 위너죠 이번에. 네. 이번 아니, 근데 신선 경기에서. PK 계속 차도 되겠다. 너무 정말 잘 얄밉게 잘 차잖아요. 얄밉게. 경기력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거의 프리롤이었어요. 최전방이기도 하면서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약간 플레이메이커 느낌의 경기도 했는데 네이마르로부터 출발되는 롱패스, 숏패스든 모든 게 거의 다 동료들의 슈팅으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수비가 그만큼 못했다는 것도 있는데 네이마르가 상대 우리 그 브라질 대표팀 동료들에게 그만큼 키패스를 많이 많이 해줬다는 거죠. 그래 잘하더라. 매너도 좋았고. 맞아. 아니 경기 약간 좀 감동한 맞아요. 표정이었어요. 네. 나올 때. 그러니까 네이마르 거의 기립박수 왜 쳐줬잖아요. 상대팀이 나 원정인데. 우리 엄청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감동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너무 최선을 다하니까 네. 보통은 우리가 호날두를 봤잖아요. 일단. 그리고 기존의 스타 플레이어들 메시도 와서 뭐 그때 골 넣고 했지만 뭐 잠깐 뛰고 잠깐 발재간 부리고 골 넣고 들어가는 정도였는데 77분 뛰었죠. 거칠게 뛰었잖아요. 그것도 정말 진짜 최선을 열심히. 다해서 그 모습이 참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 네이마르가 경기 전날 그렇게 다친 사진을 공개해서 경기 전까지도 사람들 관중들은 경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선발 명단은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전에 발표되거든요. 워밍업을 1시간 반 전에 해요. 그때 네이마르 선수가 등장하자마자 경기 시작이 정말 환성이 터져났어요. 실망했었죠 사실 네이마르 네. 다쳤다고 하니까. 그렇죠. 서브든 선발이든 경기 몸 푼다는 건 나온다는 얘기니까 관중들이 거기서 엄청난 환호성을 보내줬고 네이마르가 크게 훈련을 워밍업을 많이 안 하고 슈팅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칠레전에서 어떤 프리킥 골 그 위치에서 슈팅을 많이 했는데 골 들어갈 때마다 또 환호성이 다들 네이마르만 보고 네이마르 있는 거예요. 콘서트네. 네이마르. 축제. 그 순간 옆에서 네이마르 콘서트였어요.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몸 풀고 있는데도 오히려 네이마르가 골 넣을 때마다 환호성이 터지고 네이마르의 쇼케이스였죠. 아 근데 뭐 네, 잘하더라. 잘하죠 진짜. 네. 네. 완전 뭐 우리 형 돼서 갔잖아요. 진짜 그쵸. 최고 수혜자. 네이마르 선수가 호텔 떠나면서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호텔 떠나면서 나와 있던 팬들에게 유니폼 뭐 선물 한 5가지 6가지 정도를 던져줬대요. 근데 사인은 안 마지막까지 했대요. 사인은 안 하고 사인은 못하게 한다는 것 같던데 거기 경호원들이 아닌가요? 아니요, 사인은 해주죠. 해주는데 오히려 이 촬영을 못 셀카 하게. 셀카를 못 찍겠나요? 네, 유튜버들이 촬영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어. 제약을 뒀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팬 서비스 제대로 하고 갔습니다. 맞아요. 호날두 효과가 크죠. 저는 뭐 네, 기쁨이 두 호날두도 배죠. 호날두인데 그때는 뭐 그 유벤투스로 초청해서 왔던 거니까 전 전에 그 콜롬비아인가요? 예전에 우리나라랑 뭐 친선전 했을 때 그 의료 키트도 한번 던지고 인종 차별 요 메시지도 막 맞아요. 우리나라 와서 막 네.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20세 이하 월드컵이었죠. 20세 이하 우루과이 선수였죠. 발베르데 선수. 콜롬비아 발베르데. 때도 있지 않았나요? 콜롬비아 선수도 있었어요. 네, 네. 콜롬비아도 있었어요. 네. 그거는 평가전이었나요? 콜롬비아 평가전이었던 평가전이었던 것 맞아, 같고 맞아. 저는 사실 뭐 이거 뭐 인종 차별도 차별이었지만 이거 의료 키트 던진 거 뭐 친선전 때 뭐 시간 끌어봤자 얼마나 뭐 그게 대단한 그 맞아요. 결과가 그건 바뀐다고. 콜롬비아 같아요. 맞아요. 친선 경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이번 브라질 네. 평가전은 진짜 내용도 이렇게 마무리도 아름답지 않았나. 좋은 것만 보여주고 갔습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손흥민 선수와 네이마르의 포. 경기 끝나고 포옹을 길게 하고 쿨하게 헤어지는 그 모습에다가 라커룸 찾아간 거에서 저는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월드 클래스 맞습니다만 그 이상의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라든가 세계적인 선수도 인정하는 그런 레벨로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거기 이렇게 브라질 라커룸에 한국 선수가 혼자 들어간다는 거는 가서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맞아. 야, 네이마르 일로 와봐. 아니 수고했고 치더라. 저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막 유니폼 이러면서. 갖고 와. 그 브라질 선수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가운데 앉아가지고 한 명씩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찍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대1로 졌는데 이렇게 훈훈할 수 있냐고요. 저희 5골이나 먹었어요. PK 2번이나 주고. 알겠습니다. 이건 A매치의 승리를 기록해. 정신 승리네요. 정신 승리로.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랑 손흥민 선수랑 서로 팔로우하고 이번에 칠레전에서 손흥민 첫 선수가 대결이었죠 네이마르하고는. 2009년 그건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렇죠. 그때는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아마 교체로 들어왔던가 손흥민 그렇게, 선수는 9년 만에 이름이 열린 알려지기 건데 전이었고 네. 거의 완전 초창기. 그때부터 네이마르는 이미 톱 레벨 선수였고 그렇죠. 손흥민 선수 그 네이마르는 사이에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그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비슷한 레벨까지 이제 올라온 수준인 거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로 화제를 남겼던 브라질전이었고요. 그다음에 칠레를 우리가 쳤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A 매치 100번째 경기. 예. 근데 칠레가 이제 1.5군 정도. 좀 주력 그쵸. 멤버들이 많이 빠졌죠. 아무래도 월드컵. 네. 세대 교체한다고. 그렇죠. 그러던데요. 월드컵에서 일단 티켓을 못 땄기 때문에 세대 교체 기간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선수들이 못 오긴 했죠. 네. 칠레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탈락하고 나서 감독을 바로 교체했습니다. 예선이 끝난 다음에 월드컵 예선 끝난 다음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베리 나를 가르치면 나를 교체해야 된다는 바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칠래.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베리조 감독을 선임했는데 그 감독이 데뷔전이었어요. 아 이게요? 네, 칠레 감독이 데뷔전이었어요. 네. 데뷔전이었는데 이 감독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칠레 알만한 선수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산체스, 비달 이렇게 꼭 나오는 멤버들이 있죠. 또 한 명 더 있죠. 브라보 골키퍼. 브라보 골키퍼. 없어 근데. 그렇게 이제 30대 중후반 넘어간 노장 선수들을 이번에 다 뺐습니다. 빼고 2년 뒤 코파 대회를 이제 겨냥해서 코파만 판다 이거지. 그쵸. 코파에 또 강하잖아요, 칠레가. 그쵸. 또 황금기가 있었고요. 네. 아르헨티나를 연파하면서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대 교체 과정에서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이제 이번에 데려왔고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주장은 워낙 유명한 선수고요. 게리 메델이라는 선수. 메델은 예, 워낙 유명한 선수고 여기. 그 블랙번의 공격수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2부 챔피언십에 블레레톤 디아스라는 선수인데 22번 단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번에 되게 위협적인 공격점을 많이 했었죠. 맞아요. 잘하더라고요. 네. 챔피언십 득점 3위 뭐 이렇게 득점 3위, 들었던 것 같아요. 22골 넣어서 득점 3위인데 그 선수가 이제 그 팀에서 계속 이제 키워가는 선수이기도 하고 옵사이드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아닌가 이 선수? 그 헤더골 말고 오른 측면에서 되게 아쉽게 슈팅 빗나가는 슈팅 날린 위협적인 선수인데 장면이 몇 번 네, 있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칠레가 지금 1.5군이 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최근에 좀 하향세긴 하지만 칠레를 절대 무시할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2017년까지 피파 랭킹 뭐 3위에서 5위 왔다 갔다 했던 팀이고 그렇죠. 코파 아메리카 예전에 2년 연속 우승했고 뭐 워낙 유명한 팀인데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새로 팀을 빌드업하는 과정이라서 1.5군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맞붙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우리도 뭐 베스트는 아니니까. 베스트는 아니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 의미를 폄할 건 없고요.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칠레전에 눈에 띄었던 거는 브라질전의 대패 때문인지는 모르겠어도 이 선발 라인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선수도 부분에서도 바뀌고. 예. 손흥민 선수가 원톱. 원톱으로 가고 네. 정우영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고 네. 황희찬 선수가 왼쪽으로 갔죠. 네. 네. 음. 그게 중요했어요. 황희찬 선수가 왼쪽으로 간 게 황희찬 선수가 소속팀에서 왼쪽으로 주로 많이 뛰어요. 오른쪽보다는 브라질전에서도 나중에 황희찬 선수 빠지고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올라갔을 때 황희찬 선수가 왼쪽에서 많이 뛰면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거든요. 왼쪽이 덜 잘하는. 본인의 더 스타일이 주 맞는 거예요. 포지션이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가면서 확실하게 뒷공간 파고들고 공간 많이 만들어주고 골 욕심 내고 정우영 선수가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되게 브라질전도 재밌었지만 우리 축구는 별로 재미없었고 브라질전 재밌었지만 이 경기는 상당히 공수전환 빠르게 진행된 되게 임팩트 있는 경기였다라는 잘했죠 생각이 경기를. 들었죠. 작은 정우영의 막 칭찬 많이 받던데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과 황희찬, 정우영 요 세 명이 시너지를 제대로 낸 전술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손흥민도 소속팀에서 왼쪽으로 뛰지만 최전방도 뛰기는 종종 나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흥민은 변함없이 활발했고 오히려 더 활발했던 것 같고 슈팅 많이 때렸죠. 슈팅 6개 때린 그러니까 맘먹으니까 그렇게 슈팅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왼쪽에서 뭔가의 조력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브라질전에서는 고립되고 패스도 잘 못 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칠레전에서 오히려 원톱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많이 벤투어에서는 그리고 정우영이 워낙 뒤에서 잘 받쳐주니까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잘 들어오니까 손흥민의 개인기가 훨씬 살아나는 느낌이. 손흥민 선수 양발 드리블로 그 수비 두세 명을 가볍게 지치는 모습들이 멋있다. 옛날 칠레전에서도 그 비달 앞두고 그랬었잖아요. 막 양발 드리블 하면서 막 다리 사이로 그런 공 거 할 수 있는 빼내고. 한국 선수가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그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강팀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그 강팀의 네이스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 두세 명을 드리블로 가볍게 따돌릴 때 탄성을 내지르는 그 느낌을 손흥민 선수가 상대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발 드리블 어려운데. 그래서 양발로 하는 것도 어렵고 네. 양말로 하는 것도 어렵고. 손흥민 선수가 톱에 올라가니까 확실히 뭐 아까 전에 황희찬 선수 살아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황희찬 선수가 뭐 울버햄튼에서 뭐 하반기 조금 부진했다고 하지만 확실히 뭐 원래도 깡따구가 있고 자기 플레이를 다 하는 선수긴 하지만 그냥 그 유럽에서 한 시즌 보내니까 좀 더 그 자신감이 더 차오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드리블 치면서 그 골 장면에서도 황희찬 선수니까 한번 저렇게 시원하게 슈팅 때려보지 드리블 치면서 다른 선수였으면 한번 내주지도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가서
확실히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은 있는. 많이 성장했죠. 근데 황희찬 선수 이렇게 생각하면 웃기죠. 약간 개그캐 이미지가 있어 이번에. 자꾸 진주 목걸이 떠오르고. 아 이번에 또 무슨 힙합 음악 낸다고 갑자기 아니래요. 루머가 떴다가. 네. 아, 뭔가 재밌어요, 그냥. 뭔가 되게 캐릭터가 너무 확실하니까. 황희찬 선수가 실내전 끝나고 나서 자기 옷 입고 나서 인스타인가 어디 SNS에 올렸더니 그 울버햄튼 동료들이 패션이 그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았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아, 근데 황인범하고 나상호 디스하지 않았나요? 예, 옷 못 입는다고. 아, 근데 그런 선수 하나 있어야 돼. 기대가 약간 근데 맞아요. 좀 뭔가 궁금해지는 선수긴 하잖아요. 황희찬 선수는 약간 어떻게 뛸까, 어떻게 플레이할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황희찬은 대표팀에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소속팀보다. 맞아. 손흥민 선수가 좀 약간 반대. 꼭 필요한 카드인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는 약간 어깨가 무거워져야지 더 잘 뛰는 선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더 주목받았을 때 네. 황희찬이 큰 무대 NS골 스타일. 중에 거의 최고 원더골 아닌가요? 이번에? 그렇죠. 진짜 네. 잘 쳤잖아요. 아니 커리어 통산 거의 최고의 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프리미어리그 가서 이제 가끔 그런 골들을 하나씩 넣.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넣었던 것 앞에서 같아요. 조금 위치 선정이 위치 좋아서 선정이 그렇죠. 좋았던 골들이 이게 많았는데 좀 뒤에. 이번 슈팅은 정말 강력한 데다가 코스도 좋았던 데다가 그게 약간 탑볼이라고 해요. 위 정도 쳐서 공이 회전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먹으면서 마지막에 좀 무회전은 아닌데 공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발등에 제대로 걸린 슛이에요. 그게. 딱 스타일이 다른 게 아, 느껴지더라고요. 차면서도 안 아팠을 거야. 그럼 안 아프고. 맞아. 제대로 맞으면 안 아프죠. 이거 진짜 차본 사람만 아는. 되게 잘 아픈데 그 차면서도 아마 기분 좋았을 거예요. 울버햄튼도 기분 좋았어요. 울버햄튼이 SNS에 이거는 세계적인 어떤 골키퍼가 와도 못 막을 슛이었다. 나 했더라고요. 숟가락을 살짝 야, 또 얹어다가 이렇게 띄워주네. 아. 울버햄튼의 아들. 그렇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의 이번에 월드컵에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그럼요. 네. 워낙 황희찬은 흑역사가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중간에 교체아웃 교체 투입됐다가 교체아웃. 독일전에서 그랬었죠.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친구예요. 그럼 워낙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에이스인 거는 다른 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집중 견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주변에서 받쳐주는 선수가 한두 번씩 진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터트려줘야 되는 건데 황희찬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딱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면모를 보여준 것 같고요. 자 칠레전에서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 프리킥 그 할 때 프리킥 얻어내는 과정도 황희찬 선수가 패스 주고 손흥민 힐 패스 네. 황희찬 선수 얻어내고 그 역할을 이번에 황희찬하고 정우영 선수가 엄청 잘해준 건데 맞아. 정우영 선수하고도 제 시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손흥민 선수 왼발슛 살짝 빗나간 거. 네, 그 원투 이대일 패스, 줬던 거 원투로 있었죠. 정우영 그거 선수 너무 아까웠죠. 그 진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축구라고 생각해요. 그런 장면들이. 2대1 패스 진짜 네, 중요한데. 네. 한 방에. 맞아. 맞아. 전 그때 했던 허정무 지금 해설위원 멘트. 손흥민 선수가 저런 걸 놓치는 선수가 아닌데 참. 그래서 좀 웃겼습니다. 놓칠 수도 샷! 있지. 샷 생각나면서. 샷. 샷. 그래서 정우영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이 선수가 이날 키패스 우리나라 한국의 키패스가 6개였어요. 그중에 정우영 선수가 혼자 4개를 담당했어요. 아, 그래 잘 뛰더라. 정말 그 정우영 선수 놀라운 게 분명히 방금 수비 진영에서 태클로 공을 인터셉트를 차단한 다음에 잠깐 보고 있는데 공격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사이드에 가가지고 공 빼앗고 있고 이 선수의 엄청난 활동량. 그렇게 풀타임을 뛰나요? 프라이부르크에서? 프라이부르크에서 그렇게 풀타임 못 뛰죠. 이렇게 뛰는 선수들은 보통 감독들도 70분 정도 뛰게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풀타임은 못 뛸 것 같. 교체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교체해줬죠. 67분 뛰고 교체 아웃됐습니다. 근데 이 작은 정우영 선수가 벤투호에 와서 이렇게 자기 플레이를 다 보여주고 막 처음이죠. 거의. 처음이죠. 그동안은 서브로 많이 나갔죠. 그래서 전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막 잘하는 선수인지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크게 체감하지 못했는데 괜히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측면에서 뛸 때보다 중앙에서 뛰었을 때 더 빛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엄청 물론 빠르긴 빠르지만 다른 엄원상 선수나 뭐 황희찬 선수에 비해서 드리블이 좋거나 빠르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정우영 선수를 가운데 두니까 진짜 많이 움직여주면서 이런 윤활유 역할을 제대로 해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게 전술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기 벤투감도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황의조 선수를 과감하게 빼고 새로운 실험을 했다는 건데 맞아. 황의조 선수가 고정돼 있는 경기에선 정우영 선수가 그 역할을 못하죠. 정우영 선수는 맞아요. 측면에 쓰거나 이렇게 할 텐데 최전방 손흥민, 그다음에 이선에 황희찬, 정우영, 나상호 선수 이 네 명의 선수의 강점이 뭐냐면은 다 모두 드리블 강하고 빠르고 돌파 좋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선수들이 포지션 스위칭을 엄청 유기적으로 했어요. 황의조 선수가 있으면 크게 그런 플레이를 못 하는데 그러면서 정우영 선수가 약간 프리롤식으로 중앙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측면 가기도 하고 이 선수가 미친 활동량을 제대로 발휘한 경기였죠. 이 조합 좋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새 발견. 플랜 B로 아주 좋은 카드를 발견하지 네, 않아요. 네. 이재성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네. 오히려 더 그 좋은 카드를 발견한. 약간 막 느슨해진 명단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황의조 선수가 약간 뭔가 전방에서 고립된 적도 많고 약간 좀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다른 대책이 또 생겨서 좋지 않나. 황의조 선수의 움직임은 제한돼 있으니까. 네. 좋더라고요. 아주 재밌어요. 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하죠. 네. 100경기에 잘했어요. 아니, 손흥민 선수가 아까 우리 최전방에서 정말 골 욕심 많이 냈다라고 했는데 슈팅 6개 때렸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골 무조건 넣고 싶었대요. 또 100경기여서 더 그랬나? 이유가 센츄리 클럽 가입하는 거고 끝나고 센츄리 클럽 가입식이 있는데 경기에서 지고 골도 못 넣고 축하받기 싫었다. 경기도 이기고 골도 넣고 축하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욕심을 냈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프리킥은 정말 너무 분노의 프리킥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로 끝내겠다. 띄워놓으면 골키퍼는 거기를 주로 막거든요. 그렇죠. 그 틈을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질러버린 거잖아요. 근데 정말 구석으로 정확하게 막을 테면 들어갔잖아요. 잘해. 저는 놀랬던 게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공에서 한 2-3발 정도 옆에 있었어요. 그 정도의 스텝을 받고 찬다는 거는 강하게 찬다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감아차서 코스를 노린다는 거였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 짧은 거리 스텝을 밟고도 그렇게 완전 강하게 세게. 때렸거든요. 예. 골키퍼가 심지어 반대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 있다가 공 오는 거 보고 손 뻗는데도 못 막은 칠레 수비 그 포지션으로 가는 공이 날아가는 궤적에 칠레 수비수 한 명 있었어요. 그 선수의 얼굴 옆으로 살짝 지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코스는 골키퍼가 생각하지 못한 코스야. 왜냐면 그 선수랑 다른 칠레 수비벽 사이에 우리 선수 2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서 공간을 확보해줬어요. 다들 글로 생각을 했던 건데 손흥민 선수가 그 허를 찌르는 슈팅이었다는 거죠. 자신감이 얼마나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허도 찌를까. 경기 전 슈팅 연습 그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굉장히 많이 거기서 많이 했어요. 했던.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프리킥 같은 경우는 그날 컨디션 좋은 선수에게 많이 양보하는 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은 본인이 컨디션이 좋았던 거죠. 연습할 때 워밍업 할 때도 골도 잘 들어갔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찼는데 이 프리킥 골을 보고 토트넘에서 또 댓글 달았죠. 팬들이. 케인 다이어 그만 이렇게, 차라. 이렇게 잘 차는 선수를 또 케인이 그동안 전담해왔던 거냐. 토트넘에서 프리킥 골 안 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지. 마지막에 에릭센 같아요 아직도. 자, 16번째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통산 32골로 득점 6입니다. 차범근이 58골. 58골. 손흥민 선수가 이제 포지션이 만약에 원톱을 계속 맞는다고 하면 골 욕심만 부린다고 하면 뭐 최다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 58골은 깨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대단하죠, 차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 골 욕심을 안 냈잖아요. 어찌 보면 대표팀에서는 도움 역할을 좀 많이 도움 했었죠.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요새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 월드컵 좀 가면 내죠. 내야죠. 월드컵은 내야죠. 근데 역시 슈퍼스타는 골을 욕심을 내면 넣더라고요. 네. 이게 마음을 먹으면 된다는 게 참 부럽다. 우리가 그 브라질 월드컵 때 알제리전에서도 골 넣었죠. 넣었지만 네. 손흥민 선수가 이악 물고 그냥 넣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넣잖아요. 네. 등으로 받고 독일전에서도 그랬고. 하여튼 이번 월드컵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골 넣어야겠다 싶을 때 넣는 게 이제 보통 경기가 안 풀리면 후반에 더 욕심 많이 낼 경우가 있잖아요. 네. 골 넣고 울잖아요. 그렇죠. 떨어지고 울고. 그게 보니까 이번 A매치 32골 넣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통계낸 거 보니까 전반엔 9골밖에 없더라고요. 후반에 23골. 그것도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좀 많이 넣어. 근데 상황이 정말- 내가 넣어야 돼. 안 되겠네. 내가 넣어야 되겠네. 진정한 의미로 피니셔. 근데 그 마음 그냥 전반부터 먹어도 돼요. 9골밖에 전반에 9골밖에 예, 없다. 예, 그렇죠. 일찍 먹으셔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일찍 그냥- 먹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부연 설명하면 왼발 10골, 헤더 2골, 오른발 20골. 두 개나 그때는 있네요. 예, 오른발이 좀 많죠 이번에. 자, 반면에 이제 수비는 역시 변함이 그렇죠.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수비가 이번에는 정승현 선수랑 권경원 선수. 아까 뭐 왼발 아니고 이번에 왼발 오른발이었는데 그래도 정승현 선수 오른발로 시작되는 빌드업 과정들이 저는 괜찮았어요. 빌드업 과정은. 맞아요. 근데 이제 수비에서 그 약간 뭐 블랙번의 그 공격수도 있겠지만 1.5군 상대로 너무 약간 좀 뚫린다거나 버벅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죠. 뭐 팬들도 가장 아쉬워했던 지점이 그건 것 같아요. 칠레 수비수가 생각보다 일찍 퇴장당했잖아요. 후반 초반에.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생각보다 골은 쉽게 더 빨리 안 터지는 것 같고 또 1대0이라는 스코어가 위기는 또 있었고 생겼고. 압도하는 오히려- 느낌도 없었고 한 명이 없는데도. 그리고 또 뭐 마지막에 골 넣었던 것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량으로 프리킥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팬들이 이렇게 막 이겨도 뭔가 찝찝한 마음 한켠에 숙제가 많이 있죠. 벤투어는 또 계속해서 이제 아직 그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세트 피스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항상 똑같은 코너킥. 프리킥도 손흥민이 지금 거의 벤투어에서 세트 피스에서 몇 골 넣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도 세트피스. 몇 골 넣었나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골이요. 벤투어에서. 벤투어에서? 벤투어에서 터진 프리킥 골. 벤투에서 프리킥 운동장을 골 좀 심하게 검증. 제 기억으로는 2018년 화성에서 열린 라오스전에서 무회전 프리킥 골 한 번 넣은 거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직접 프리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직접 프리킥 골. 직접이건 간접이건 세트 피스에서 딱히 벤투어에게 뭔가를 봤던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차거나 프리킥 차서 헤더 넣고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우리 같아요. 세트피스로 넣은 골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언제 때도 세트피스 문제가 시급하다 막 이런 준비 얘기를 많이 했던 하겠다 거 그랬었죠. 같은데. 그때 벤투 감독이 아직은 세트 피스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했죠. 맞아. 그랬죠. 그래서 사실 좀 지금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세트 피스는 뭐 신태용 감독처럼 한 30까지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써리원. 네, 그거 헷갈릴 것 같은데. 굉장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준비고 또 굉장히 비밀 그렇죠. 깜짝 카드로 딱 꺼내야 감춰야 되는 되는 거죠.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생각이 있겠죠. 그 말을 했다는 거는 아직은 우리가 세트 피스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는 그 거는 언제 얘기해요, 세트피스? 지난번 A 매치였던 것 같아요. 9월부터. 월드컵 최종 예선 네. 거의 뭐 이란전 어바웃 그쯤이 아니었을까? 세트피스야말로 약속 때 플레이이기 때문에 일반 A매치 평가전 하면서 하루 이틀 준비해서는 그게 제대로 안 나오지 되잖아요. 않죠. 맞아. 그러니까 월드컵 앞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약간 좀 불안한 게 유로파 선수들이 좀 늦게 합류하지만 예를 들어 K리거들 위주로 한 3, 4주 앞두고 훈련한다면 그런 게 집중 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우리가 세트 피스 그러니까 뭐 이제는 피지컬로도 안 뒤지기 때문에 특히 남미 팀하고는 잘 안 뒤지기 때문에 세트 피스로 할 수 있는 게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보여주게 너무 일러서 그런가? 그렇죠. 월드컵 때 보여주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킥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잖아요. 네. 토트넘에서도 전담 키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킥을 가진 키커가 있다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한 번도 공개되면 또 쓰기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딱 그냥 온플레이 상황에 더 세트 피스를 집중하는 안 것 했어요? 같아요. 저희요? 네. 해요. 하죠 따로. 네. 하는데 1번, 2번. 하는데 저희도 있단 말이죠, 세트피스가. 못 보여준단 말이죠. 아, 근데 저희는 한 번 하면 두 번은 못 써요. 한 번 하고 버려요 그냥. 네, 버려요. 왜냐면 한 번 하면 너무 일회용이구나. 티나는 근데 세트피스여가지고.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나름 저희도 이제 짜는데 전략을 짜는데 허점을 찌르는 상대.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 네, 있어요. 세트피스 있는데 약속된 플레이인데 저희는 약속이 잘 서로 잘 안 돼가지고 약속을 안 지켜. 근데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세트피스는 진짜 발을 많이 맞춰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근데 저희처럼 약한 팀은 또 이런 세트 피스가 많이 있어주긴 해야 우리 되거든요. 약팀의 강점이 세트 피스가 네, 돼야 돼요. 네, 왜냐면 개인 기술들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세트 피스로 월드컵에서 많이 넣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대표팀에서 보고 싶은 세트피스 골 중에 하나는 코너킥인데 이번에 브라질이 몇 번 시도했어요. 코너킥을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있는 선수에게 쭉 세게 다이렉트로 차주면은 그거 거기서 논스톱 크로스? 발리슛. 발리슛? 우리가 논스톱 그렇게 발리슛으로. 넣었잖아요. 태진 언니. 그쵸, 저희 그 그쵸. 1번. 아 그래요? 1번이에요. 네, 1번. 그게 예전 맨유에서 베컴이 올려주면 스콜스가 바로 다이렉트로 때리고 막 그 브라질도 이번에 네이마르가 그렇게 맞아요. 해주고 알베스가 찼어요. 알베스가 찼나 누가 찼나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한 3-4번 이상 시도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쉬운 세트 피스인데. 그런데 제일 어려울 팅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볼 만한 거. 그거는 이제 코너킥 차주는 손흥민 선수의 킥 정확도와 거기서 그걸 임팩트 들어와 있게 딱 차는. 차는 그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차는 선수가 우리 현재 누가 할까? 김진수 없어요? 어울릴 것 같아. 김진수. 아니요 지금은 킥은 정우영 선수가 좋아요. 큰 정우영, 큰 정우영 아니면 황인범 선수, 황인범 선수. 황인범 선수 아니면 큰 정우영 선수 정도인데 정확도가 김진수. 떨어진다는 거. 김진수 선수 킥 좋잖아요. 옛날에 저 전북에서 그 발리골 멋있는 거 넣은 기억이 있어갖고. 이거- 근데 이거 너무 입축구 같기도 하고요. 아니 이거 해볼 만한 김진수는 세트피스야. 멋진 중거리포 많죠. 저 또 나름 슛 욕심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데 뭐. 근데 그거 시도했다 이제 막 빗 맞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아니, 그럼 굉장한 이제- 비난을 네, 가로써야 맞아요. 되는. 뭐냐? 거기다가 대폴 빗 맞아서 뒤로 흐른 경우 역습으로 역습으로 가죠. 진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남아 있으면 그게 돼요. 되게 좋으면서도 위험한 세트피스 전술이. 골키퍼 좀 올라와 있고. 그러면 되죠. 재밌네. 세트 피스는 1번으로 가는 것으로. 네, 세트피스 1번. 자 이제 두 번의 A 매치가 남아 있습니다. 6월 10날 파라과이전, 14날 이집트전. 10날 때문에. 됐고 이제 월드컵 티켓은 우크라이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야. 웨일즈가 그래도 올라와서 거의 우리 생애 처음이죠. 웨일즈가 올라온 그렇죠. 거는. 예. 64년 만이니까. 네. 또 잉글랜드하고 같은 조가 돼서 또 볼만. 굉장한 빅매치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말했던 그 국가가 어디게 오니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들으란 듯이 봐라 보여줄게. 바로 확인할 수 국내 있어요. 성공. 피파에 따르면은 이게 월드컵 한 번이라도 본선에 나간 국가가 가장 오랫동안 공백기를 가졌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웨일즈가 64년이. 64년이 그 전에가 노르웨이와 이집트의 56년. 그런 거 진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10회 연속 진출한 게 엄청 대단한 잘하는 거예요. 거야. 우리나라가 그때 86년에 36년 만에 진출인가 뭐 그랬. 네. 우리가 54년이죠. 54 스위스 스위스가 52인가요? 54인가요? 54가 맞나요? 54. 네, 54. 54. 54년 이후에 86이니까 우리 잘하네. 32년 만에 진출이었군요 그때. 우리 잘하네. 잘하네. 몇 회 연속이야? 10회 연속이죠. 10회 연속이네. 네, 10회 연속. 웨일즈는 이안 러시 시대 때도 라이언 긱스 시대 때도 하지 못한 걸 베일이 해냈습니다. 백존 노장의 베일이. 베일은 소속팀에서 뛴 경기보다 대표팀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겠다. 진짜 웨일스맨이에요. 네. 세일즈맨이 아니고 웨일즈맨. 자 그리고 아시아 네. 플레이오프에서는 호주가 아랍에미리트를 걷고 올라가서 페루와 그렇죠. 붙게 되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뉴질랜드와 코스타리카.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 있군요 여기. 네. 나는 안 줬어 저. 저 마지막 페이지. 안 줬어. 안. 저한테 2장이 왔네요. 지금까지 말한 건 전부 내가 기억으로 너무 자연스러워 저 보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없어서. 그래서 페루랑 이제 호주가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올라가서 페루랑 붙는데 두 팀이 또 인연이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도 한 조였어요. 본선에서 조별리그에서. 코스타리카하고 뉴질랜드? 아니요 호주랑 페루. 페루. 호주와 페루가 네. 2006인가요? 아니요 러시아 월드컵. 지난 월드컵. 네. 기억이 안 나죠. 네. 페루인지. 지난 월드컵에서 두 팀이 대결해서 페루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페루에 지금 스타 플레이어가 누가 있죠? 호주 축구 대표팀을 사코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코루와 페루의 대결이네요. 네. 루루? 룰루랄라. 누가 될라나?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가? 페루가 그때 2대 0. 페루가 페루가 2대 2대 0으로. 현재 뭐 페루가 피파 랭킹 22위, 호주가 42위인데요. 페루가 예전에 정말 그 남미 예선하면 밑에 약간 깔아줬던 팀인데. 그렇죠. 페루,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금 항상 상위권에 있던 칠레, 파라과이가 떨어지고. 그렇죠. 참 여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강산이 자, 이번에 변하니까요. 우리가 한번 올라가 봅시다. 네, 올라가야죠.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요? 세트피스 1번이 있는데요. 네, 1번. 자 오늘
또 하실 말씀? 없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주바페가 하성룡 기자에 대한 공격이 살짝 뜸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너무 그 즐거웠어가지고 즐거운 나머지 좀 그랬네요. 공격. 오늘은 하성룡 기자가 준비 잘해온 거였어요. 네, 아, 초반 기산조합에서 실패했어요. 빈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공격해요? 정찬 선배한테는 그렇게 크게 공격 안 하는 것 같던데. 이유 없는 공격. 공격을 부르는 그런가? 스타일. 재밌어요. 밥을 안 사줘서 그런가? 아니에요. 찰진 탱킹력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 재밌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고생하셨- 만나요. 네, 안녕. 고맙습니다.